저의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서태지 이후로 이 정도로 아이코닉하고 카이스트 명예 교수님 좋습니다. 그치 카이스트 교수님 네. 딴딴딴딴딴 저게 나는 짜릿했던 게 그 누군가가 스타가 되는 과정을 그 시퀀스로 탁탁탁 한 그게 너무 짜릿하게 사람을 저는 이제 영화 쪽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영화, 뭐 TV, 뭐 음악 모두 합쳐서 20세기의 최고의 대중문화의 스타는 비틀스 같아요. 저는 이견 있습니다. 아, 진짜로? 마이클 잭슨 둘이 네. 붙으면 전 그래도 비틀스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미 마이클 잭슨 시대는 팝이 무르익어서 약간 임요한과 페이커 같은 거라고 맞아요, 맞아요. 대중음악. 이거 하나 더 사셨겠네요, 오늘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익숙한 뭐죠? 항상 여기 계셨던 것 같아요. 보통 손님 오면 말도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바로 네 명이 호스트입니다 지금. 비미는 아니겠습니까? 김이 난다고? 이런 얘기 100만 번 들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샤이니 온유가 저를 모락모락 대도님, 네, 글씨 좀 잘 쓰면 안 돼요? 저 진짜 잘 쓴 건데. 그리고 적어도 틀린 거 지울 때는 지우개를 대박. 사용하는 정도의 성의는 지우개 썼는데? 이거 뭐예요? 아, 그거 동진 형님 자리라서. 동진 형님 자리라서. 저를 뭐를요? 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동진. 아 죄송해요. 그럼 이게 사람을 봐가면서 이것도 이렇게 글씨냐. 실망이에요. 혹시 천재는 악필이라도 늦었어요. 야, 이게 안현무의 진실이다. 지금 오디오 겹치는 거 보세요. 야, 다행이다 진짜. 야, 욕 엄청 먹을 뻔했다. 와, 오늘 라플 위클리에 새로운 얼굴이 오셨어요. 뭐 원로 가수부터 아이돌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감성으로 작사를 써주시는 작사가 김이나님 오셨습니다. 이민아. 모랑 김이나. 너무 좋다. 우리 다 또 네. 구면이잖아요. 맞습니다. 같이 방송해 본 적도 있고 그럼요. 또 네. GD를 진행하신 적도 있고 오늘은 근데 주제가 대중음악이어서 네. 정말 딱 적임자께서 잘 오셨어요. 그러니까요. 원래 게스트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최초의 처음이죠, 게스트입니다. 처음. 네. 라플 위클리 사상 최초. 평소에 라플 위클리를 좀 보셨나요? 이 세 명 조합이라 그래갖고 네. 그게 너무 신선해서 몇 개 찾아봤죠. 아. 아니나 다를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편이 뭐였었죠? 이동진 평론가의 오열편. 그리고 그 지옥의 인테리어. 천국과 천국과 지옥. 지옥.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와, 그 생각이 뻗어나가는 길이 굉장히 독특하신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니까 너무 저는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항상 보면 편안한 옷들을 입고 계셔서 편하게 하는데 눈부시죠? 항상 눈부시게 하고 계실 때만 제가 봤어요. 주제가 팝이어서 디스코볼을 입고 왔어요. 그 알베도가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마이클 잭슨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테일러 스위프트를 연상시키고 테일러 스위프트 게스트를 배려한 이게 약간 조명 같은 거 아니에요? 사판으로 또 역할을 하고 얼굴도 좀 밝아 보이고요.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네. 약간 해당 분야에서 직접 종사하시는 전문가 분을 모셨는데 한 명 더 있어요. 우리 궤도님이 썸머 케이크랑 같이 맞아요. 노래를 내셨죠? 네, 썸머케이님과 함께. 네. 오, 들으셨어요? 와, 음도 외우시네요. 너무. 노래가 좋아서 한 번 듣고 바로 꽂혔어요. 되게 슬픈 곡이에요, 사실. 슬펐어요, 네. 저도. Message from the Universe라는 곡인데 그 이별이 일반적인 이별은 아니고 그 반려동물과의 사별. 네. 근데 이제 이것을 실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입자 자체는 시간이 흐르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대로 존재합니다. 단지 그냥 재구조화가 될 뿐이다. 그래서 이 우주 어딘가에는 반드시 그게 여전히 존재한다. 네. 근데 입자들이 남아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맞아요.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 다시 만나자라고 맞아요. 하는데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 모습 그대로 다시 만날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그렸어요.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다시 만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이해한 과학자예요. 우리는 만날 수 없다는 걸 이해하면서 자조적으로 덤덤히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또 슬픈 곡이고 이제 이미 이별한 사별한 반려동물들의 영상들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최고의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 노래 혹시 가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저런 표현 되게 많이 쓰거든요. 뭐 억겁의 시간이 지나도 어쩌면 뭐 우리 또다시 만나고 그중에 그들을 만나 가사에 썼었거든요. 근데 되게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좋은 과학 커뮤니케이터인 게 좋아요. 이렇게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걸 너무 티스럽게만 전달하지 않고 좀 친절하게 서정적으로. 네, 팩트는 나만 알아도 되니까 여러분들은 아름답게 상상하셔도 돼요 하고 좀 던지는 그런. 자기 노래를 이렇게 길게 설명할 글쎄 말이야. 이게 뭐 지금 저작권료가 따박따박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난달에도 벌써 네. 220원이 들어왔고요. 네, 제가 이거 저작권협회에 등록을 하느라 35만 원 정도 자, 작사가 두 분을 모시고 대중음악 주제로 진행해 볼게요. 일단은 내가 좋아했던 노래, 아, 내 시절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노래를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좋네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는 냈다 음악에 대한 첫 기억이 물리적으로 남아있는 세대인 것 같아요. 뭐 맞아요. 카세트 테이프를 틀었다든가 LP판을 돌렸다든가 맞아. 뭐 CD를 옛날에는 워크맨 이렇게 CD 플레이어. 요만하게 생긴 그래. 거 들고 다니고 그랬었잖아요. 나도 맨 처음으로 산 앨범이 뭐였을까요? 나는 기억은 안 나는 게 실패였어요. 내 돈 주고 산 앨범은 그때는 이제 미리 들어볼 수가 없어.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자켓 느낌으로 사야 되는 거야. 표지만 보고. 그래서 하나 되게 재밌는 썰 하나 더 얘기하면 네, 좋아요. 거기가 압구정동에 있는 판타지오 레코드라는 데였거든요. 주황색. 되게 유명한 데 아니에요? 되게 조그매요. 이름을 이게 들어봤는데? 옛날에 타워 레코드가 유명했죠. 그거는 되게 이제 큰 데고 트레이닝 판타지오는 그냥 동네 음반 가게였는데 이렇게 그냥 공테이프에 뭐 이렇게 뭐라고 뭐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테이프 같은 거. 이거는 뭐예요? 했더니 어떤 천재 같은 놈이 하나 나타나서 내가 뭐 좀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그게 기억이 나는데 누구였을까? 김현철이었어. 오. 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그 맞아. 맞죠? 그래서 그분이 고등학교 때 자기가 만든 음악을 자기 동네 음반 가게 이야, 사장님한테 대박이다. 완판이 됐었대 그 시절에. 근데 내가 그걸 목도했었던 거예요. 진짜 천재의 등장이지. 아니, 김현철 씨 일집 나올 때 다들 천재라고 그랬어요. 저는 음반 사는 게 지금도 평생의 취미고 저는 지금도 CD 사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CD만 한 12,000장 돼요. 네. 최초로 산 건 LP였는데요. 아마 잘 모르실 텐데 80년대의 그 팝 아티스트 중에 주스 뉴튼이라는 여성 가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엔 굉장히 유명했던. 근데 너무 좋아하니까 LP를 사고 싶은데 집에 전축이 없었어요. 전축이라고 말하니까 너무 옛날 사람 같죠?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집에 오디오가 없었어요. 판은 샀는데 네. 플레이어가 플레이어가 없잖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돈을 제가 모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청계천에 가면 싸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거길 뒤져서 중고로 앰프 사고 스피커 사고 이게 몇 살 때세요? 중학교 2학년 때. 네. 물론 너무 싼 거. 막 거리에서 좌판에서 파는 중고고요. 음악만 나오면 됐죠 뭐. 현장에서 막 흥정해가면서 집에 가져갔는데 첫 곡이 Angel of the Morning이라는 노래거든요. 그게 그 나올 때 그 감격.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번 불러주세요. 어떤 노래? 뭐 Just Call Me Angel of 아 the 그거예요? 네. Just call 바로 그거예요. Some morning. 어머 그게 이거예요? 주스 뉴튼. 저는 만화 주제가 좋아했어가지고. 그럼 많이들 처음 좋아하는 만화 주제가를 좋아해서 라디오 주파수가 가끔 TV가 같이 그대로 나오는 나와, 게 있어요. 나와. 그거를 시간 맞춰갖고 오프닝 딱 나올 때 딱 놓고. 네, 이거 딱 정확하게 눌러야 네, 되잖아요. 딱. 두 개를. 저는 사실은 뭐 가요를 이렇게 막 접한 게 되게 늦어요. 어릴 때는 잘 몰랐고. 근데 정말 기억에 남는 사건은 서태지와 아이들. 그 사건이 맞지. 네, 이거는 정말 사건인 게, 와,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난 알아요도 충격이었지만 그 뒤에 나오는 곡들이 다 52대. 퍼포먼스, 뭐 메시지부터 시작해갖고 그 당시에 막 그 우리 고전 악기도 사용하고 그거 하여가죠. 네, 그 당시엔 학교에서 애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벌써 소름이 돋아요. 저희가 약간 K-팝이랑 미국 팝 두 축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네. K-팝을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일단 미국의 대중음악을 먼저 얘기해 볼게요. 사실 대중음악이라는 게 등장을 하려면 대중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 매체가 발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미국에 한 1920년대쯤 되면 Roaring Twenties-란 말을 쓰거든요. 광란의 20년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재즈 음악 같은 것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면서 위대한 20년대. 개츠비 이런 게 그 시절이죠. 바로 그렇죠. 위대한 개츠비가 정확히 1920년대 그 사회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또 라디오가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팝의 시작은 보통 한 50년대 중반. 뭐 스타로 얘기하면 엘비스 프레슬리. 엘비스 프레슬리가 나온 게 1956년도인데 락의 역사를 1955년도라고 꽉 집어서 얘기하거든요. 시작을. 예. 네, 그러니까 195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지금 같은 그런 팝의 시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는 사실 엘비스 프레슬리 세대가 아니잖아요. 네. 옛날에 막 어머니들, 외숙모 막 이런 사람들의 이제 증언만 들어서 알고 있는 분인데
영화가 나오면서 사실 그 삶을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아요. 엘비스 영화가 나오면서 오스틴 버틀러. 아, 이 사람이 백인인데 흑인 음악을 이렇게 차용하면서 어렵게 시작한 아이콘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영화 자체도 굉장히 재밌어요. 사실은 저도 엘비스 세대가 아니고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저도 한참 뒤에 마이클 잭슨 세대인 건데요. 네, 영화를 통해서 처음 띄워주세요. 아셨죠? 엘비스를 모르다가 그렇죠. 막 정말 쓰러졌다고 공연장에서 다 막 절도해가지고 실려갔다고 실시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956년쯤에 내가 중학교 한 2학년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쳤을 것 같아요, 엘비스한테. 엘비스 별명이 엘비스 펠비스거든요. 펠비스가 골반. 네, 예, 엘비스를 이제 라임을 맞춰서 한 건데 아, 골반을 흔들어서. 골반을 흔들어서 골반 별명이 엄청 엘비스 커셨어요. 프레스. 아. 저거죠. 사실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 이제 50년대 산물인데 그 이후에 이제 비틀스가 나오게 되고 60년대에 거대한 바람이 일어나잖아요. 60년대에 거대한 그런 바람을 예를 들어서 하나는 이제 인종평등에 관한 그런 인권운동이 있고 또 하나는 예, 성혁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한 10여 년 전에 엘비스 프레슬리를 통해서 제대로 대중음악에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포커스가 맞춰진 거죠. 그러니까 엉덩이를 흔든다 이런 것들이 어른들이 보기에는 너무 추악해 보이죠. 근데 10대들이 보기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거기서 이제 열광을 하는 그런 문화 같은 것이 생겨나게 되고 근데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졸도를 많이 했을까요? 근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부럽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아이는 그렇게까지 졸도할 만큼 멋진 거를 접하기에는 너무 우리는 많으니까. 자극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때는 뭐가 그게 너무 충격인 거야. 저는 사실은 조금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 좋아. 네, 그 당시 오프라인 콘서트장의 환경 자체가 좀 그러지 않았나. 공기가 약간 밀도가 너무 그러니까 높아서 부족하고 환기 시스템이 훨씬 떨어졌을 테니까 야외에서 많이 산소가 부족해서. 쓰러졌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요새는 왜냐면 그렇게 막 인원수 제한도 좀 두고 그리고 안전요원 다 배치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보다가 제가 조금 힘들어 보인다 하면 바로 투입 들어가고 그리고 구급차 항상 와 있어요 공연장에. 맞아. 그러니까 있는데 그게 기사가 날 만큼 큰 사고가 되지는 않았을 뿐이지. 끝까지 가지 않게 미리 그쵸. 사전에 예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뭐에서 유래된 문화인지 모르겠는데 여대생들이 속옷 던지는 거. 네. 진짜로? 기사화돼서 위에 거를 벗어 던졌는데 그게 그 자리에서? 나도 그게 어떤 그건지 모르겠는데 꽃을 던지는 거랑 사실 그만큼 맥락상 사랑한다. 비슷하긴 하니까. 사랑한다는 네, 거지. 꽃이 이제 식물의 성기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야? 성기를 던지는 아니 맞는 말인데 무슨 말이야? 그렇진 않죠. 도무지 이제 대화에 참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근데 영화 이제 엘비스라는 영화를 보면 오스틴 버틀러라는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하기도 했고요. 아카데미 후보에만 올랐었는데. 근데 오스틴 버틀러가 연기를 하는 거 보면 초반에는 엘비스랑 너무 달라요. 좀 어리게 보이잖아요. 때 어리니까 보이고. 약간 좀 체중도 좀 더 너무 가늘어 보이고 그래서 왜 약간 미스캐스팅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반쯤 지나면 완전히 엘비스로 보이거든요.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해서 그 다음부터는 외모가 안 똑같은데도 엘비스를 보이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열정을 닮았다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영화에서 보면 초반에 무대 올라가기 전에 자기도 너무 떨리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무대 올라가기 전에 사람들이 뭐야 쟤는 왜 이렇게 숙기도 없고 막 이러는데 마이크를 잡고 노래하는 순간 완전히 갑자기 달라지고 돌변. 그래서 더군다나 이 핑크 수트를 입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 장면이 영화의 명장면이고요. 거기 이제 평생 사랑한 여자가 두 여자로 보이거든요. 한 명은 엄마. 엄마하고 관계가 굉장히 각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프리실라 프레슬리, 자기랑 이제 결혼했던 부인이죠.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사실은 두 여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팬이었던 거예요. 엘비스란 왜 이렇게 영화는 완벽해? 네. 슈퍼스타라면 한 16명은 사랑했어야 되는 엄마, 부인,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너무 실망인데. 근데 그게 엄마 입장이거나 만약에 프리실라 프레슬리 입장이라면 얼마나 좌절감이 들겠어요. 그게 어떤 자기가 현실적으로 싸워야 하는 또 다른 여자라면 뭐 싸우거나 뭐 질책을 발현하거나 뭐 법적으로 묻거나 별별 방법이 다 있을 텐데 상대는 팬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엘비스라는 영화는 그 자체로도 이 슈퍼스타에 대한 탐구이기도 하고 전기 영화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팬과 스타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훌륭한 케이스 스타디처럼 보이죠. 그 교과서네, 교과서 정말.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엘비스를 만든 사람이 바즈 루어만인데요. 예. 물랑루즈 블랙루즈, 만드신. 뭐 로미오와 줄리엣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 사람 영화의 특징은 장점이건 단점이기도 한데 영화가 폭죽 같아요, 제가 볼 때. 빵빵 터지는. 영화 자체가 폭죽 같아서 너무 화려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영화에 너무 잘 어울려. 왜냐하면 엘비스 프레슬리는 무대에서 너무 화려했던 사람인데
뒤에는 너무 쓸쓸했던 사람이거든요. 폭죽이라는 게 쏘는 순간에는 어마어마하게 막 화려하지만 꺼지고 나면 굉장히 연극이 끝난 후에 어떤 맞아요. 정적 같은 게 있잖아요. 연기랑 여기에 탐 행크스가 나오잖아요. 실제로 엘비스 프레슬리를 만들었다고 말을 하는 어떤 매니저인데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사실은 얼마나 엘비스 프레슬리가 특히 말년에 힘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약간 착취적이기도 하고 어두운 이면도 나오죠. 근데 저는 탐 행크스가 이 영화에서도 그런 뭐 매니저, 제작자의 역할로 나오는데 또 그렇게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거죠. 데싱 네, 유드. That 너무 좋아. 90년대 영화잖아요. 그게 탐 행크스 감독 영화예요. 아, 진짜? 처음으로 장편 영화를 연출한 작품이죠. 딴딴딴딴 그냥 김연아 씨 고정 가죠. 저게 나는 짜릿했던 게 그 누군가가 스타가 되는 과정을 그 시퀀스로 탁탁탁한 그게 너무 짜릿하게 사람을 그걸 너무 잘 연출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동네 장기자랑 같은데 그냥 드러머가 펑크를 내서 대타로 장기자랑에 출전을 했다가 네. 이제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고 동네 피자 가게 사장님 눈에 띄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그 음악 좋다고 앨범을 찾으니까 싱글 앨범을 발매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레코드사를 찾아가게 되고 탐 행크스랑도 연을 맺게 되는 건데 사실은 원히트 원더잖아요. 이 That Thing You Do라는 곡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인기 스타가 되지만 팀 내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좀 반목이 생기고 너무 하면서 성공해버리면 그렇죠. 네, 그 뒷이야기까지 다루는데 그렇다고 막 어두운 면을 부각하진 않았고요. 그냥 굉장히 밝고 경쾌해요. 그리고 특히 처음으로 라디오에서 내 노래가 울려 퍼지던 그 순간 막 하던 일을 제쳐두고 막 동네를 뛰어다니는데 그 희열이 나한테까지 전해질 정도로 너무 재밌고 또 청춘 남녀의 약간 로맨스도 있고 에어로스미스의 보컬 스티븐 타일러의 딸 리브 타일러의 리즈 시절이 나오거든요. 진짜 너무 예뻤어. 네, 전 이걸 보고 리브 타일러도 너무 예뻐가지고 리브 타일러가 이때 나오는군요. 매니저라는 역할이 무엇을 하는지도 현실적으로 꽤 나와서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가 보다가 야 쟤는 선글라스 씌워 뭐 이런 그런 디테일이라든지 팀 이름을 바꿔주기도 하고 좀 더 이제 트렌디하게 그게 90년대 영화니까 아직 안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이 영화는 제가 추천합니다. 너무 엘비스 프레슬리가 등장한 이후에 또 등장한 대형 슈퍼스타가 저는 이제 영화 쪽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영화, 뭐 TV, 뭐 음악 모두 합쳐서 20세기의 최고의 대중문화의 스타는 비틀스 같아요. 그래요. 네, 이견이 저는 그런 없습니다.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견 있습니다. 진짜로? 마이클 잭슨. 그건 아마 제 그 생각에 이후니까. 그 이후로 제 생각에 마이클 잭슨 세대셔서 그런 것 같아요. 둘이 붙으면 전 그래도 비틀스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건 각경과. 음악성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맞아요, 이제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비틀스가 위대하다고 말하는 건 비틀스가 실제로 위대한 것도 있지만 그냥 1960년대 초반에 영국의 리버풀에서 결성이 돼서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세계를 휩쓴 그 시대 그 공간에 딱 역사적인 좌표 평면에 딱 놓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미 마이클 잭슨 시대는 팝이 무르익어서 그런 의미에서 마이클 잭슨이 더 습득력 있다. 위대할 수도 있겠지만 비틀스 같은 그런 슈퍼스타는 이후에도 나올 수가 없어요. 약간 임요한과 페이커 같은 거라고 봐요. 맞아요. 지금 저도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은 게 불모지에서는 임요한이고. 지금 확 이해가 되네. 페이커 선수가 네. 역사를 쓰고 있잖아요. 이 역사를 쓰는 책을 처음 만든 사람이 임요한이에요. 임요한이 책을 만들고 그 다음에 페이지마다 이제 프로게이머들이 역사를 쓰고 있는 거죠. 창세기가 임요한이지. 원래 파운더는 그 장르의 가장 큰 수혜를 못 얻어요. 마그막 길을 닦아주는 역할을 할 그렇죠. 엘비스 프레슬리 바로 직전에 뭐 빌 헤일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척베리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1, 2년 뒤에 나온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걸 다 쉽게 얘기하면 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슈퍼스타가 되고 그 터전 안에서 비틀스가 60년대를 완전히 휩쓸게 된 거거든요. 비틀스랑 굉장히 비슷한 게 저는 서태지와 아이들 같아요. 비틀스가 활동한 게 몇 년 안 되거든요. 제대로 인기를 끌게 된 건 63년도고 해산한 게 보통 69년, 7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년, 7년 활동한 거예요. 정말 짧았네요. 비틀스에 관해서는 뭐 8 Days a Week라는 영화도 있고요. 그리고 레리 비였나? 네. 그 마지막 공연을 하기 전에 상황? 그래서 레리 비는 어떻게 만들어졌으면 녹음 현장에 분위기는 어떻고
어떤 음향 엔지니어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막 사람들이 신경전 막 날카로워졌다가 화해하고 이 모든 과정이 다 담겨 있어요. 되게 재밌고 이 AI로 컬러 복원을 해가지고 아. 너무 화질도 요즘 같군요. 예, 요즘 같고 레디 B가 이제 비틀스 마지막 앨범이거든요. 비틀스가 나오고 나서 앨범 자체가 중요해지게 됐어요. 소위 명반이라는 게 엘비스 프레슬리는 없거든요. 노래 자체가 유명한 거지. 엘비스 최고의 명반이 뭐예요? 그러네. 없단 말이에요. 아. 근데 비틀스 최고의 명반은 다 얘기하잖아요. 에비로드, 화이트 맞아. 앨범 뭐 얘기하죠. 서전 페퍼 이런 거 맞아. 얘기하잖아요. 비틀스가 처음 나왔을 때 어른들과 아이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였냐면 어른들은 내 멤버를 구분 못했어요. 누가 폴이고 누가 조진. 그럴만해. 왜냐면 다 더벅머리 다. 바가지 머리하고 그렇죠. 근데 아이들은 정확하게 알거든요. 이 상황에서 누가 폴이고 조진. 어. 근데 요즘 아이 똑같지 않나요? 예나 맞아, 지금이나 맞아. 똑같아요. 어른들 BTS라고는 BTS는 알지만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누가 B인지 누가 정국인지 그러네. 모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면에서 달라요라고 말을 하는 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런 면에서. 어떻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맞아. 그렇죠. 근데 이 비틀스의 전체 역사를 보면 초기의 역사에서는 4명이 똑같아 보이거든요. 뒤에 6년쯤 뒤에 해산할 때쯤 보면 넷의 모습이나 음악이나 추구하는 바가 완전히 달라져요. 아. 그러니까 한 명 같은 4명에서 완전히 다른 4명의 성장 스토리란 말이에요. 비틀스 박물관이 리버풀에 있는데 네. 제가 거기 가봤거든요. 네. 좋아해서. 박물관 이름이 비틀즈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비틀스라는 이야기에 대한 어떤 이 굉장한 몰입 같은 게 있고요. 저는 비틀스가 거대한 성장 드라마라고 생각하거든요. 비틀스가 인기 있던 게 63년도부터라고 그랬는데 그때 제일 나이 많은 존 레논이나 링고 스타 나이가 23살이에요. 조지 해리선은 20살이에요.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 모든 무게를 다 어깨에 짊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비틀스라는 어떤 이야기 자체가 저는 굉장히 파란만장하다고 보는 거죠. 이야, 그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가 마이클 네. 잭슨이랑 또 노래를 했었죠. 두 곡이나 네. 그러면서 이제 마이클 잭슨 얘기로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진행자로 역시. 저는 이제 아까 마이클 잭슨 파라고 한 게 네. 지금도 나라는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구나를 파악하게 해주는 게 마이클 잭슨. 저는 파퓰러, 그러니까 대중적으로도 완벽하면서 평론가들한테 또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좀 환장을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마이클 잭슨 딱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옛날에는 좋은 노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춤을 잘 추는 사람 정도였었는데 그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그리고 제가 이 업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정도의 천재가 있을 수가 있지? 모든 면에서 굉장하죠. 그냥 가창부터 춤 아. 그리고 그 녹음할 때 마이클 잭슨의 데모를 떠놓은 걸 보면은 다 본인이 아카펠라로 베이스나 드럼 소리를 다 내놨거든요. 근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수준이 이미 사운드가 완성이 되어 있고 악기를 본인이 다. 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드럼을 해주세요. 편곡을 하는 거죠. 예전에 그 This Is It 영화에 음. 얼마나 꼼꼼하고 디테일하고 예민하게 녹음하는지가 담겨 있잖아요. 내가 듣기에 다 똑같은 소리 같은데 그거 아니고 이러면서 계속 예, 마이클 잭슨 스릴러 40라는 그 작품이 작년에 그 마이클 잭슨 수많은 다큐 중에 그나마 최근작인데 거기 보면은 BTS가 등장을 해요.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 이제 오마주한 그런 것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동작이? 네네네. 막 이렇게 하는 컨셉이잖아요. 거. 네. 그래서 마이클 잭슨의 온갖 그 시그니처한 무브먼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이너마이트에. 그래서 마이클 잭슨 패밀리 쪽에서도 BTS 샤라웃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리고 특히 정국 네. 솔로 앨범 들어보면은 정말 마이클 잭슨의 소울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고 마이클 잭슨은 모두 다 오마주 하고 싶어 했지만 정국이나 BTS만큼 정말 맛깔나게 재현을 했었던 건 없어서 해외에서도 그 BTS 처음에 막 그 다이너마이트도 그렇고 전국 솔로도 그렇고 보라색 옷 입고 오셨네요 또. 아 그러네? 맞춰서. BTS 이야기 하려고. 그래서 그런 거였군요. 예, 맞아요. 사실 마이클 잭슨이 음악적으로 탁월한데 당연히 이제 시각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마이클 잭슨 이전에 나왔던 그런 뮤지션들도 시각적으로 춤추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쵸. 그쵸. 대표적으로 뭐 미국에서 뭐 예를 들면 빌리지 피플 같은 그런 그룹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춤추는 걸 지금 보면 마이클 잭슨보다 불과 몇 년 전인데 율동 수준이거든요. 근데 마이클 잭슨의 춤은 완전히 한 5차원 정도가 다른 거예요. 예전에 그냥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였어요. 리듬을 타는. 율동. 그전엔 춤이 아니라 율동이라고 율동이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사실 서태지와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물론 그 이전에 박남정씨도 있고 뭐 소방차도 있었지만 확연히 이렇게 다른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새로운 발판이 돼서 이거 이상을 보여주거나 비슷한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제가 왜 마이클 잭슨
좀 말기 안 좋아가지고 막 경매 다 나오고 이런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거를 보고 사진을 다 찍어놓은 거야. 장갑, 막 구두 이런 거. 근데 그 사진집이 왠지 모르게 슬퍼요. 아. 이렇게까지 디테일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 물건들이 다 낡은 그 사용감 있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집을 파이아키아에 그때 바쳤었던. 글쎄 말이야. 아. 같은 덕후지만 저는 물건을 저렇게 귀하게 모시지 않으니 이 귀한 것을 여기다 모시면 얘네들도 되게 행복해할 것 같아요. 나 들어갈 때마다 거기다 물 떠놓고 빌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오늘 일 잘 풀리게 해달라고. 저는 마이클 잭슨의 이 살아생전의 모습을 최근에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서 보고 너무 반가웠는데 팝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밤 아, 넷플릭스에 있잖아요. 그 We Are the 너무 World라는 재밌죠. 그 자선곡을 녹음하기 위해서 레전드들이 다 하룻밤에 모여서 밤을 꼬박 새면서 그 한 곡을 녹음하는 내용인데 다이애나 로스, 뭐 라이오넬 리치가 나레이션을 하기도 하고 야. 근데 마이클 잭슨도 작곡을 같이 했어요. 저기 보면은 좀 약간 어벤져스 보는 것처럼. 아, 저 사람들 어떻게 한 자리에 모아서 녹음했지가 되게 의아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가 이 작품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비하인드에는 저 라이오넬 리치를 제발 너무 좋죠. 너무 좋은 네. 사람이죠. 너무 좋은 사람. 왜냐면 얼마나 저 수준 아티스트들이 이고가 높아요. 컨트롤을 할 수가 없고 근데 저 녹음 특성상 매니저랑 스태프들은 다 못 들어오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라이오넬 리치가 그 예민한 아티스트들을 계속 한 명 한 명 다 케어를 하면서 진정을 시켜야 될 땐 시키고 그리고 이들을 다 섭외하는 거랑 그 과정들이 다 나오는데 얼마나 정말 무언가를 향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단한 걸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 마이클 잭슨은 저 때 저들한테도 스타였어. 가까이 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서로 약간 어려워한다? 그리고 왜 다들 얘기하는 게 마이클이 한다니까 해야죠. 그래서 다 똑같구나. 마이클이 한다 그러니까 다 왔구나. 연예인의 연예인이었던 거죠. 연예인의 연예인. 근데 그동안 얼마나 인품을 쌓았으면 맞아. 라이오넬 리치를 보고 응해주는 거예요. 섭외 응해주고 이분들이 어떻게 그 땅덩어리 넓은 미국에서 LA에 있는 스튜디오로 다 집합을 시키는 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가수들이 모이는 날이 언제겠어요? 시상식이 있는 날, 어메리칸 뮤직 어워드가 있는 날, 야, 전략 잘 썼네. 다 시상식 참여하고 공연도 하고 개인 스케줄도 또 했는데 그날 밤에 모여서. 여기 모여서 녹음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진짜. 기록물로 남긴 거죠. 거의 첩보물이었더라고. 이게 정보가 새 나가면은 엉망이 될 수 있으니까 현장이. 아, 혹시나 다 모이니까 정말 위험한 일이 위험하죠. 여기서 저는 가장 감동적이었던 대사는 네. 다이애나 로스가 뭐라 그랬죠? 녹음을 하다 보니까 피곤한 것도 잊어버리고 음악을 부르는 만큼은 다 이 음악에 젖어든 거예요. 몰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너무 즐거운 거야. 다이애나 로스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밤이 영원히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맞아. 나는 저 작품을 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 좋은 자료로 남아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기록이 이게 돼 있어서 다행이다. 이거는 정말 다시는 없어. 그래서 제가 뭐예요? 준비했습니다. 이겁니다. 와 이거 나 봤었어. 대박. 이게 제 수집품. 이게 위아더월드 앨범이에요. 앨범이 귀에서 안에 넣는 이야. 거 보시면 사인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날 저녁에 14명이 사인한 경매로 사신 거예요? 몇 명? 아니요 경매랑 LA에 이런 걸 파는 어떤 그런 샵들 같은 게 있고요. 와, 대박이다. 몇 명이 녹음? 뭐 여기 마이클 있어요? 마이클 잭슨 하고 라이언 네. 리스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얼마나 알자로다 알자. 엘제로도 있고 여기 보면 다이아나 로스도 있고 뭐 홀앤오츠도 있고 이렇거든요. 홀앤오츠. 네, 그래서 이 참가한 사람들 14명이 사인되어 있는 LP판이에요. 아, 근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 보인다. 위아더 월드의 탄생에 있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죠. 이 수많은 사람들을 한데 모아놓고 아프리카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곡을 쓰고 녹음을 한 프로듀서 퀸시 존스. 이걸 보면서 대단한 사람이구나. 맞아. 그런 리더가 없으면 사실 결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퀸시 존스 참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또 세상을 떠나셨죠. 맞아요. 그래서 모두가 애도를 하기도 했고. 얼마 전에.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놓은 또 다큐멘터리 필름이 있어요. 퀸시 존스의
음악과 삶. 그것도 봤는데 닥터드레의 팟캐스트 더 파머시라는 거에 퀸시 존스가 게스트로 출연을 해서 본인 집에서 이제 녹음을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뭐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불우했거든요. 뭐 어머니는 조현병 때문에 계속 병원을 입원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거리에서 뭐 도둑질도 하고 당연히 나는 크면 깽단에 들어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 우연히 들어갔던 건물에 피아노가 한 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를 처음 마주하면서 이제 불행의 항로가 완전히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거리의 악사들과 교류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어머니는 부재했지만 음악을 어머니 삼아서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음악을 어머니 삼아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행운아였다라고 회상을 해요. 근데 사실 그런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우리가 모를 만큼 음악을 통해서는 계속 사랑을 외치잖아요. 그 70년의 위대한 여정을 이제 돌아보는 다큐멘터리 필름이고 딸인 라시다 존스가 연출을 맡았죠. 그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음악적으로만 재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인품도 너무 대단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몇 번이나 이제 죽을 고비를 넘겨요. 아파가지고. 근데 그럴 때 다시 깨어나면서 뭐 벌만큼 벌었고 음악적으로도 업적을 충분히 쌓았으니까 안 해도 되는데 그때부터는 뭘 목표로 하냐면 나의 인종,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남은 삶을 바쳐야겠다 해서 다큐멘터리의 마지막이 스미소니언 흑인 역사 박물관의 오프닝 콘서트를 이제 기획을 하는 걸로 끝나거든요. 원래 처음에는 막 트럼펫 연주자였을 때는 흑인한테는 현악곡을 맡길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흑인이 뭐 재즈나 클래식의 영역을 손댈 수 있냐 해서 막 파리로 이주를 하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인종차별을 겪었었거든요. 마이클 잭슨이 이 변화를 시킨 정말 큰 요소가 이 지금은 너무나 유명한 MTV라는 채널이 사실 예전에는 마이클 잭슨 스릴러 그 앨범이 대히트를 치고 그 전에는 흑인들의 뮤직비디오는 MTV에서 틀어지지가 않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막 누가 클레임을 얘기해도 아니 우리가 그냥 락앤롤 채널이라 그래 이러면서 아직도 MTV는 공식적으로 아 우리가 과거에는 흑인을 금했었다라는 입장은 낸 적이 없지만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 근데 마이클 잭슨이 너무 거의 피나미논이 되어버리니까 그때 MTV에서 마이클 잭슨 뮤직비디오가 미친 듯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이후로 정말 많은 이제 흑인 뮤지션들의 작품들이 MTV를 통해서 그리고 MTV 채널 자체도 같이 성장을 해버렸어요. 이제 보는 음악의 시대가 된 거지. 벽을 허물었네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그걸 다 또 프로듀싱한 게 퀸시 존스잖아요. 그게 다 대단하네요. 퀸시고. 퀸시 존스가 책도 썼거든요. 자서전인데 퀸시 존스의 삶과 창의성에 대하여예요. 근데 12가지 비밀이라고 부제가 달려있는데 이게 왜 12가지겠어요? 12음계. 그래서 책을 다 하나의 음에 맞춰서 주제별로 해서 12가지 그 창의성에 대한 자신의 뭐 이야기들을 담은 건데 그 책도 추천합니다. 퀸시 존스하고 마이클 잭슨이 협업을 해서 역사상 가장 뭐 위대한 앨범들 같은 것들 냈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최고의 어떤 파트너였지만 사실은 후반부에는 두 사람이 많이 싸워서 싸우죠. 결별해요. 보면 여러 가지 이미 정설이 된 것도 있고 야설도 있고 그런데 정설에 따르면 두 사람이 갈라지게 된 계기가 스릴러 앨범 할 때 빌리진 맞아. 너무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이제 퀸시 존스가 프로듀싱하고 뭐 등등등 해서 이제 했는데 마이클 잭슨하고 이제 창의적인 의견이 계속 안 맞고 더군다나 마이클 잭슨은 사실상 편곡까지 다 스스로가 되어 있고 해서 본인이 만들어서 그걸 이제 퀸시 존스가 최종적으로 만들게 되는데 이 양자 사이에서 별로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퀸시 존스가 프로듀서의 그 프로듀싱 했던 그 타이틀에서 너는 못 들어와라고 한 거예요. 마이클 잭슨은 무슨 소리야 내가 한 거랑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결별이 시작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냥 돌아다니는 야설은 배드 앨범이 그 다음에 스릴러 다음에 나오잖아요. 이제 현장에서 녹음할 때 마이크가 안 꺼져 있었는데 꺼진 줄 알고 마이클 잭슨이 퀸시 존스에 험담을 했다는 거예요. 오, no.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많이 문자 있죠. 잘못 보냈는데 누구 욕하느라고 보냈는데 그 사람이 받고 있고. 전화 안 끊어준 줄 알고 막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예. 퀸시 존스에서 시 존스를 빼고 퀸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단은 저는 그 이런 연결은 정말. 그 전기 영화를 봤을 때 제일 재밌게 봤던 게 보헤미안 랩소디였어요. 아 그래요? 네. 여기에 이제 그 전설적인 락 그룹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가 나오잖아요. 음악적 어떤 연출이나 순간의 그 콘서트장의 그런 어떤 그 에너지 이런 게 정말 잘 전달이 됐어요. 그런데
좀 안타까웠던 거는 그 퀸의 보컬 말고 저는 이제 기타리스트였던 브라이언 메이에 대한 이야기를 천문학자여서? 했죠. 네. 아. 정말 브라이언 메이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짧게 나오고요, 영화에서. 그리고 심지어 그 천문학을 한다라는 걸 약간 조롱하는 것처럼 잠깐 등장을 해요, 중간에서. 그래서 대표곡이 많잖아요, 퀸이. We Will Rock You. I want to give the audience a song that they can perform. What's the lyric? 이것도 이제 그분이 만들죠. 그다음에 Too Much Love Will Kill You. 이거 굉장히 좋잖아요. 아유 퀸 노래 좋은 거야. 네. 근데 이런 것들 이제 브라이언 메이가 이제 작곡을 했고, 그 다음에 이분이 그 어린 시절에 그 돈이 없어가지고 그 기타를 아버지랑 같이 수제로 제작을 했대요. 네. 근데 이 수제로 제작하니까 이 기타를 지금까지도 그 수제 제작한 기타를 쓰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 브라이언 메이의 기타 소리는 다른 기타리스트들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소리가 나요. 그게 경매에 나왔어요, 그 기타가. 제가 얼마나 갖고 싶었겠습니까? 네. 살 수가 없죠. 너무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거는. 2008년 리버풀 존 무어스 대학교 총장을 했고, 예, 그리고 지금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에서 이제 그 객원 연구원, 천문학 연구소의 객원 연구원으로도 있고. 브라이언 메이가 작곡한 노래, 퀸 노래 중에 39이라는 노래 있는데 그 노래 가사가 상대성 이론이에요. 아 진짜? 네. In the Year of 39 몰랐어.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인데 그리고 그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제 브라이언 콕스라는 분이 계세요. 네. 네. 이분도 밴드에서 기타를 치다가 어. 우주에 관심이 생겨서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 활동을. 한국의 브라이언 콕스. 저는 이제 그냥 궤도. 한국의 궤도. 제가 지금도 대중문화랑 어떻게든 과학을 연결하려고 하는 그 어떤 시초의 아이디어를 주신 분들인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지금까지 팝 이야기를 쭉 했는데 여성 뮤지션이 안 나왔어요. 휘트니요. 아, 여기 적으셨죠? 위트니 휴스턴은 저는 이제 보디가드라는 영화를 통해서 처음 제대로 봤었는데 레전드죠, 레전드. 너무나 전 세계가 사랑하는 뮤지션이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휘트니 저 작품을 봤는데 너무 슬프죠. 가슴이 진짜 갈기갈기 찢겨지는 마음이 들 만큼 아프고, 우리가 오늘 나눈 전기 그런 작품들의 특징이 아카이빙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 맞아. 그 오아시스, 남겨야 돼. 네, 그 오아시스 다큐도 되게 많은데 별걸 다 찍어놨어요. 별 하찮은 순간. 그래서 내가 주변에 음악하는 동생들한테 다 진짜 너네 그냥 공식적일 때 말고 니네들끼리 놀 때 막 이런 거 다 찍어놓으라고. 언제 니네가 슈퍼스타가 될지 모르는데, 근데 휘트니 보면 정말 아기 때부터 쫙 나오는데 가감 없이 이 인생을 다 드러내 버렸거든요. 좀 그래서 보기에 마음 아픈 것도 많고. 너무 많고, 저 시대에 우리가 보기엔 너무 슈퍼스타지만 또 여자 솔로 아티스트로서 활동을 한다라는 게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가족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대중적으로도 저걸 보면은 거의 그냥 좋은 음악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정말 굉장히 문화 전반에 걸쳐서 큰 영향을 미쳤었어요. Seven consecutive number one. 그때 당시에 디바라 그러면 위트니 휴스턴, 머라이어 머라이어 캐리, 캐리, 셀린 디온 셀린 디온. 요 정도 꼽았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지금 시대 가장 핫한 여자 뮤지션이라고 하면은 테일러 스위프트인 것 같아요. 압도적인 것 같아요. 뭐 대선판에도 영향을 줬을 만큼. 그렇게 카테고라이즈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남녀를 구분할 필요도 통틀어서 선 없고. 것 같아. 심지어는 올해 앨범상을 음악과 4번 받았잖아. 그렇죠. 음악과 영화와 지금 사실은 미국에 있는 수많은 그 엔터테이너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가수도 있고 영화 배우도 있고 많을 텐데 이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대선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테일러 스위프트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 정도 급의 배우가 없어요. 지금 파워를 갖고 있는. 뭐 공연했을 때 뭐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뭐 뉴스도 있고 실제로 지진 강도로 측정이 됐대잖아요. 무서워. 그리고 진짜 미국을 가면 딱 서점을 들어가도 서점 한 그 칸이 다 테일러 스위프트예요. 오히려 지금 시대에 저 정도로 독보적인 스타라는 거는 정말 오히려 더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멀티 플랫폼 시대에 네, 그러니까 한 명한테 스포트라이트 가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인데 그게 조금, 그래서 최근에 저도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저도 그래서 사실 뭐 그래미나 빌보드 같은 거 이제 준비할 때 테일러 스위프트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봤던 다큐멘터리 영화가 미스 아메리카나예요. 근데 이게 왜 좋았냐면 얼마나 초대형 뭐 메가스타인지 우리 다 알고 있고 네. 무대 위에서의 화려한 모습은 많이 봤지만 페르소나가 여러 개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층적이잖아요. 그냥 한 엄마의 딸이기도 하고 그냥 하나의 20대 여성이기도 하고 창작자이기도 하고 이 여러 가지 모습이 다 담겨 있는데
가장 중요한 시점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커리어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됐던 시기가 언제냐면 2018년에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있었을 때 이 테일러의 고향인 테네시주에서 한 공화당 상원 의원 후보가 이 여성 폭력 반지법의 재승인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여성 차별적인 법을 옹호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상원 의원의 당선을 막으려고 민주당을 지지하려고 처음으로 컨트리 가수였던 금발머리 소녀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가수가 정치적인 발언을 했을 때는 그만큼 팬덤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그쵸. 굉장히 뭐 테러의 위협에 시달리기도 하고 가족들이 위험한 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그냥 음악에서만 별로 남는 게 아니라 내 사회에 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고 목소리를 내고 싶다고 해서 온 가족이 이제 탁 모여가지고 정해진 날짜에 인스타그램에 탁 글 하나를 올려요. 근데 그 장면을 이제 다큐로 남긴 거죠. 그래서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냥 노래 잘 쓰고 노래 잘 부르는 소녀가 아니라 정말 정치판에서도 주목할 수 없는 그럼요. 거물로 성장하게 되는 그 계기를 담고 있고요. 대단하네요. 또 예전에 막 카니에 웨스트랑 같이 설전도 벌이고 굉장히 안 좋았던 그런 맞아. 관계인데 그때 상처받아가지고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그랬었죠. 이제 곡만 쓰고 화려하게 컴백한 게 레퓨테이션이라는 앨범이거든요. Look What You Made Me Do 이런 노래로 화려하게 딱 복수를 하는데 가사도 그런 가사잖아요. 네. 그 창작을 어떻게 했는지 집에서 피아노 뚱땅거리면서 곡 쓰고 이러는 게 다 나와요. 아 천재구나. 스토리네요, 스토리 정말. 이번에 컴백한 GD님이 이나님 진행하시는 라디오에 출연을 했어요. 아유, 저의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서태지 이후로 이 정도로 아이코닉하고 맞아요. 파괴력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만큼의 재능의 결집체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GD는 그렇게 보고 있고 최근에 컴백을 했는데 사실 빅뱅 어마어마한 아직도 지금 뭐 국민그룹 같은 그런 느낌이고 최근에 마마에서 컴백을 했는데 GD랑 그 빅뱅 무대가 통합 2천만 뷰를 대박이네요. 순식간에 찍었어요. 근데 퍼포먼스를 보는데 약간 그러니까 잘한다 뭐 이런 영역을 넘어선 진짜 어떤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도 정말 어떤 예술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만큼 이게 스타다라는 그렇죠. 느낌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달라. 달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등장부터 설명이 달라.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거는 파워 가사를 잘 보면 가사가 진짜 백미거든요. 근데 그 전에 컴백하기 전에 GD한테 여러 막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특히 언론들에게 집중 포화를 맞고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GD가 좀 말이 많이 느려진 게 이제 되게 신중하게 생각해서 한마디 마디를 뱉으려 하고 그래서 편하게 말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너무 이해가 가긴 하는데 그 가사를 잘 들여다보면은 자기가 그 시간 또한 이번 앨범의 작품으로 녹여냈다라는 서사가 담겨 있는데 저는 작사가로서 어떤 부분을 리스펙하냐면 그거를 되게 근엄하고 진지하게 나는 이걸 이겨냈어 이런 식으로 담은 게 아니라 너무 힙하고 위트 있게 담았어요. 그러니까 티 안 나게 가르치는 톤도 아니고 근데도 중간에 여러 가지 부분들은 누군가 보면 되게 상당히 뜨끔해라 하는 일침들도 많이 담겨 있는 할 말 다 하는 전혀 거예요. 무디지 않게.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거를 어떻게 여기다가 다 담았지? 그것까지도 그러니까 자기 삶을 작품으로 만드는 게 저는 예술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역시 카이스트 명예 교수님답습니다. 그쵸, 카이스트 교수님이죠. 네. 아니 근데 우리가 작사가님을 모셨으니까 직접 작사하신 곡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정말 많은 사랑받아서 감동받고 있는 건 제스비. 제스비 알죠? 제스비라고 제제랑 제제님, 승원 가비님, 가비 네. 셋이 이제 유튜브에서 프로젝트처럼 그룹을 만들었는데 너무너무 말도 안 될 정도로 사랑받고 네, 에너지가 넘치지 않나요, 정말? 네, 그래서 너와의 모든 지금이라는 건데 개인적으로 많은 힐링이 되는 저한테도 네, 이 멤버들의 이야기를 담아가지고 썼던 작품이고요. 그리고 지금 차트 기준으로 남아있는 게 뭐 있나 임영웅의 온기와 이제 나만 믿어요가 있죠.
그럼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항상 차트 안에는 본인이 작사한 노래가 지금 한 저작권료가 15년째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좀 없었던 적은 없자. 근데 네, 너무 재밌겠다 본인이. 네. 근데 최근에 제가 저작권이 약간 따뜻한 거예요. 네. 왜 이렇게 따뜻했대? 보니 그게 아니라 공연권이 있거든요, 저작권이. 예. 네. 근데 임영웅 씨랑 아이유 씨가 최근에 공연을 비슷한 시기에 하셨잖아요. 근데 나는 몰랐는데 관객 수만큼 뭐가 나와요. 아 진짜요? 바로. 근데 거의 제일 많은 투탑 중 한. 그쵸. 그걸 다 하셨네요. 근데 양대. 아이유는 제가 많이 했고 네. 임영웅 씨도 아무튼 있잖아요. 네. 늘 감사해요. 그럴 줄 알고 또 제가 이제 추천 콘텐츠 온기라는 곡 역시. 가져왔습니다. 그게 이제 그 김이나 작사가님하고 임영웅님하고 같이 작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곡이 정말 그 우주와 관련된 곡이에요. 네, 이게 어떡해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은 있지만 그 저 해석으로는 이게 해성과 관련된 지금 원작자가요. 원작자도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으로. 네, 둘이 같이 얘기하면 늘 그동안의 해석이 항상 있어요. 원작자 해석은 당연히 굉장한 거지만 네. 그 우리 김이나 작사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곡은 여러 방향으로 해석될수록 좋은 곡이다. 그럼. 네, 영화도 그래서 그래요. 이게 마치 한 번의 온기를 접한 사람이 그 온기를 계속 갈구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거든요. 뭐 웬일로 맞췄어요? 아, 근데 이거는 이제 원작자의 해석일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처럼 들리거든요. 예, 예. 근데 그 다음이 이 곡은 저는 사실상 장주기 해성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장주기 해성. 네. 네. 보통 그 단주기가 아니라 지구로 자주 오는 해성들은 단주기 해성이에요. 네. 단주기가 주기가 짧아도 200년보다 짧으면 단주기예요. 단주기. 헨리 해성 같은 애들이 굉장히 짧으면 100년도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애들인 거고 실제로 장주기 해성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이 주기가. 근데 이 곡의 가사에 실제로 나옵니다. 태양을 한번 만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태양을 알고 있는 거야. 얘가 이제 태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태양을 만날 때까지 나는 좀 기다리고 있는 거야. 너무 멋있다 이 해석.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를 모티브로 한 곡들도 많지만 요즘에는 아이돌들이 각자의 세계관을 갖고 있어서 그걸 꼭 형성해 가는 것 같아요. 네. 에스파라는 그룹 같은 경우가 굉장히 독특해요. 내가 있고 디지털 세계의 또 다른 자아인 아바타가 있어요. 네, 그래갖고 그 현실과 가상 세계가 서로 소통을 하면서 둘 사이의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함께 성장한다 라는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뭐 광야라는 개념도 있고 그거를 SMCU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아니라 컬처럴 유니버스라고 SMCU를 형성해가고 MCU 있다고. 같이. 네. 이번에 마마에서도 영진님하고 플레이브하고 이제 합동 무대를 했었잖아요. 가상 세계에 있는 가수, 뮤지션과 실제 영진님이 같이 무대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공연을 하고 우리 어릴 때 누구지? 아담? 사이버 네네 기억나요. 아담이 최초의 그러네요. 그 사이버 가수인데 이게 사실 어떤 화제성과 신기하다, 뭐 기발하네 이거였지. 지금 요새 플레이브 보면 인기가요. 진짜 어마어마하고 지금 탑 10 안에 계속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사이버거스 아담은 사실 그 시조세인데 그 2020년에 그 포트나이트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이요. 네. 일종의 게임하는 공간인데 그 현실이 아닌 가상 세계죠. 여기서 그 미국의 래퍼 트래비스 스콧이라는 네네. 분이 그 콘서트를 합니다. 맞아. 뭐 몇만 명 동시 접속. 2,770만 명이 동시 접속을 했어요. 네. 일반적인 오프라인에서는 불가능하죠. 정말 큰 예를 들어 월드컵 경기장에서 공연을 한다? 한 5만 명이에요. 정말 커도. 이때 수익이 우리나라 한화로 262억의 수익이 났대요. 네. 그래서 2021년에 아리아나 그란데도 같은 플랫폼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시고 그리고 2022년에 로블록스라는 플랫폼에서 머라이어 캐리도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그럼 온라인에서 공연하는 게 뭐 재미가 있겠냐. 실제로 보고 같이 느껴야지. 근데 콘서트장을 가보시면 실제로 점입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그 화면이 보여. 네. 그냥 내가 이 시공간에 같이 존재한다는 그 감성이 있는 거지. 맞아요. 내가 다가갈 수도 없고 가까이서 볼 수도 없고 결국은 내가 어떤 형태건 디지털화된 정보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온라인에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트래비스 스캇 같은 경우가 몸을 키운 다음에 하늘에 있는 별을 잡아서 핵융합을 시켜요. 사실 우리가 오프라인 콘서트장에서 네. 퍼포먼스를 해도 네. 막 불, 정도의 뭐 포그, 그렇죠. 뭐 폭죽, 뭐 날리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핵융합을 막 시키고 그다음에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경우는
객석에서 랜덤하게 관객을 잡아서 띄워요. 그다음에 끌어당겨요. 그래서 둘이 같이 우주로 갑니다. 내가 만약에 온라인 접속한 사람이야. 내가 좋아하는 셀럽이 나를 잡고 같이 어딘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요. 이거는 정말로 잊을 수 없는 경험. 그치. 저도 BTS가 그때 코로나 때였던 것 같은데 무슨 소우주였나? 그거 공연할 때 혼자 본 게 아니라 친구들 집에 불러가지고 일부러 큰 TV에 연결해서 봤는데 그러면은 그냥 오프라인 콘서트장에서 보는 거랑 똑같고 맞아. 카메라를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할 수 있었어요. 맞아. 그래서 뭐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이런 식으로 원하는 모습을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제는- 뭐 먹으면서 볼 수 있고. 이제는 공연 문화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죠. VR이나 뭐 이런 장비를 이용하는 공연도 많고 뭐 그 아티스트들이 또 과학에 관심을 갖는 것도 저는 한몫했다고 생각해요. 네. 예전 같으면은 과학에서 어떤 설정을 가져왔다 그러면은 좀 이상한 취급을 좀 받았어요. 왜냐면 뭐 좀 독특하네? 왜 저러지? 약간 뭐 기크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좀 괴기한 느낌? 그 JYP의 아이돌 엠믹스 같은 경우가 그 슬로건이 있어요. 슬로건이 우리는 쉬워서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한다라는 슬로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돌들이 가지 않은 어려운 길을 가겠다라는 케네디의 슬로건인데, 말이에요. 네, 맞아요. 대표적인 가요계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 유나님 같은 경우는 과학으로 곡을 정말 많이 씁니다. 과학 겸. 네,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곡은 그 엔드 티오리라는 앨범의 이제 리피키즈에 들어간 타이틀곡이에요. 블랙홀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누구도 이걸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벤트 호라이즌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이것을 유나님이 딱 제목으로 쓰고 그 다음에 그 곡을 풀어냈습니다. 블랙홀 사건의 지평선을 떠나버려서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연인의 슬픔을 두 사건은 이제 절대로 연결될 수 없어요.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해요. 그 사건의 지평선 넘어가면. 근데 이것을 곡에 썼는데 이게 너무 곡 자체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무슨 단어인지도 모르고 부르기 시작해요. 네.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뭘까? 그리고 이제 앨범명들이 다 theory예요. 엔드 theory.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게 그로스 theory입니다. 여기는 정말 대놓고 로켓 방정식의 저주라는 곡이 있어요. 와, 베프다, 베프.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 나한테 전해주는 곡인가? 그 영화에서 인터스텔라가 해낸 일을 가요에서는 바로 사건의 집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이거가 좋은 케이스가 됐으면 좋겠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그래도 이건 대중들이 어려워할 것 같아서 피하는 이야기들이 맞아요. 있는데 저 곡이 일단 너무 좋았어요. 곡도 너무 좋고 그리고 제일 하이라이트에 사건의 지평선을 넣은 거는 그건 아무 유나밖에 못했어. 그 사건의 지평선 넣으면 그 중요한 구간에 보통 거기는 정말 대중적인 말을 쓰고 그러니까 그렇네요. 이나님, 조태꾸알 하셨어요? 했죠. 솔직히 말하면 알림은 안 해요. 그 어떤 채널도 알림 안 해요. 예. 조때까지 해주세요. 뭐라고요? 아, 좀 불안해가지고 계속 지금. 조떼꾸! 조때 해주시고 다음에 조떼꾸. 네, 조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 기억 너머로 떠납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